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3일 시행된 제98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8회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게 재무회계 한 문제, 원가회계 한 문제에 나머지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97회가 정말 어려웠죠. 지난 회차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선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일단 재무회계 문제 1번 재무제표 난이도 하, 문제 2번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 쉬운 문제, 문제 3번 유형자산 교환에 의한 취득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문제 4번 수익 인식 기준 난이도 중, 문제 5번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환산 및 상환 문제 다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가회계 6번 원가회계 용어 난이도 하, 7번 종합원가 계산 난이도 하, 8번 표준 원가 계산 난이도 중, 9번 원가의 흐름이죠. 난이도 중, 문제 10번이 좀 계산 과정이 어려웠죠. 이것도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원가회계도 중요한 부분에서 나올 만한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0번은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대 계산 방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상호 배분법이에요. 세법 11번 문제 법인세법, 납부 의무 등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죠. 쉬운 문제였고요. 12번 법인세법 손금 산입 항목 난이도 중, 13번 소득세법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난이도 중, 14번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득세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쉬운 문제. 15번 부가가치세법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여기도 난이도 중이 되는데 세법도 과거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최근 세법 이론 문제 보면은 소득세 문제가 2문제 출제되고 부가세가 1문제 출제되면 그 다음 회차에서는 부가세 문제가 2문제, 소득세 문제가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97회는 부가세법 이론 문제가 1문제, 소득세법 이론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는데 98회는 소득세법 이론이 2문제, 부가세법 이론이 1문제 출제됐죠. 그러면 그 다음 회차는 아마도 부가가치세법 이론 문제 2문제, 소득세법 1문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판매되는 재고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출제됐던 지문이고요. 문제 2번, 3번, 4번도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2번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 손익의 구분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맞죠? 만약에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게 매출 총 손익인데 매출원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 총 손익 구분 표시 생략이 가능하겠죠. 3번 자본 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 표시하는 게 맞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인데 발행된 주식이 보통주면 보통주 자본금, 발행된 주식이 우선주면 우선주 자본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구분 표시해야 되겠죠. 네 번째, 현금 흐름표 작성 시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금액은 발행 금액이죠. 발행하여 실제 받은 돈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들어온 걸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하여 받은 금액만큼 발행 금액을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2번)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 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 평가 가능해요. 저가법에 따르면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게 아니고 시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 가액을 결정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후입선출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후입선출법 인정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여기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옳은 설명이고 3번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원가성이 있다. 여기는 정상감모를 의미합니다.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되어지고 반면에 비정상감모는 영업외 비용 처리합니다. 4번 도착지 인도 기준 도착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운송 중에 있는 미착 상품에 대한 운송비, 보험료 등을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판매하면서 부담한 운송비 등은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고하는 게 맞죠. 이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주 세무는 사용하던 마스크 제조 기계를 주 회계 차량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동 마스크 제조 기계 취득가액은 2억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9,0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공한 자산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얼마다?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취득가액 2억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9,020만 원이 됩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은 계산기 2억 마이너스 90,200,000 그러면 여기가 1억 980만 원이 되는 거죠. 처분 금액은 그러니까 교환은 처분하고 새롭게 받아온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교환은 2종 자산 간의 교환은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죠.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얼마다? 1억 2천이에요. 장부 금액이 1억 980이고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처분 이익은 얼마? 처분 이익은 1,02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이 증가했으니까 당기순이익도 1,020만 원만큼 증가하겠죠. 따라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학습 목적상 분계를 볼게요. 분계. 먼저 대변의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2억 200,000,000 감가상각 누계 왼쪽에 교환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9,020만 원. 차량을 사왔죠. 차량 운반구 여기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또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현금 수수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취득원가는 취득하면서 쓴 돈이므로 현금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현금 받은 게 있으면 취득원가에서 빼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 수수액이 없다.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즉 제조기계 공정가치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현금 받은 게 있죠. 현금 1억. 현금 받았으면 취득원가에서 1억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별도의 여기가 1억이 현금이 되는 거죠. 현금. 즉, 이 기계 팔고 현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처분 금액을 얼마로 본다? 1억 2천. 1억 2천 중에 1억은 현금 받고 2천짜리 차량 운반구 사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이고
이 금액이 처분 금액이기 때문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외 수익, 수익 발생이 1,020만 원, 수익이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당기순이익도 이만큼 증가하겠죠.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 때에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바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실무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아래 수익 인식 기준 중 틀린 것은 1번 위탁 판매 경우 위탁자는 물건 팔아줄 것을 부탁한 자가 되겠죠. 위탁자는 부탁을 받은 자가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누가? 위탁자가. 언제?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맞고 2번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에서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이것도 옳은 내용이고 3번 광고 제작 수료는 용역이죠. 용역은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진행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옳은 설명. 4번 수출 업무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수출대금 전체를 수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출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 판매, 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수출대금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문제 5번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외화 자산, 외화 부채의 환산 및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폐성 외화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 현재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죠. 2번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은 외화 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 부채 상환 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의미한다. 맞죠? 비교 3번 외화 환산 손실은 언제예요? 결산일 기말에 화폐성 외화 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 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산 손익을 의미하는 거죠. 외화 환산 손익은 기말 환율 변동분을 의미하는 거고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은 외화 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 부채 상환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외화 환산 손실은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가 뭐다? 영업외 비용이 됩니다. 외환 차손도 영업외 비용이고 외화 환산 손실도 영업외 비용, 외환 차익은 영업외 수익이 되는 거죠. 여기가 틀린 게 영업외 비용이 됩니다. 답은 3번. 4번 비화폐성 외화 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에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는 거죠. 기말에 환율 환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비화폐성 외화 부채는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원가 회계 문제를 풀어볼게요. 원가 회계 용어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동 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 원가의 조업도를 곱하여 계산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빵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변동 원가인 밀가루 값이 뭐 100원이 투입된다. 밀가루 100원 어치가 투입된다. 라고 할게요. 이번에 빵 10개, 빵 10개를 만들었을 때 밀가루는 변동 원가죠. 변동 원가는 생산되는 게 많아질수록 투입되는 원가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빵 10개를 만들었다면 변동 원가는 얼마다? 10개 곱하기 단위당 변동 원가 100원 해서 이렇게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변동 원가는 단위당 변동 원가 곱하기 조업도는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2번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미 발생한 과거 원가예요. 미래 원가 아니고 미래 원가 나오면 틀린 거죠. 미래 X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변동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원가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 3번 간접 원가의 경우 인과관계가 적은 게 아니고 높은 배부 기준을 사용해야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높은 거예요.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4번 기회비용은 특정 대안을 채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여러 개일 경우 대안들의 효익이 가장 큰 것이다. 이것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4번 기회비용은 특정 대안을 채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여러 개일 경우 대안들의 효익 중 가장 큰 것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단일 종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종합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맞고 2번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다.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틀린 건 2번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 3번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되며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합니다. 맞고 네 번째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먼저 가공하여 완성시킨 후 단기 착수 수량을 가공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된다 라는 게 선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은 설명이죠. 가장 잘못된 건 몇 번?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예상과 실제 원가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원가 통제가 가능해요. 맞죠? 2번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조정하는 경우 이 뭐죠? 매출원가 조정법. 불리한 차이는 당사의 이익이 낮아지는 경우는 미리 정해놓은 예산, 이게 표준원가죠. 미리 정해놓은 그 원가와 실제 원가 중에 어떤 게 더 커야 불리한 차이가 될까? 그렇죠. 실제 투입된 원가가 커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은 원가가 여기고 실제 원가가 여기인데 장부상 이 원가를 실제 원가 되게 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어때요? 증가하겠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매출원가에서 가산하고 유리한 차이는 반대죠. 원가에서 차감하시면 돼. 여기는 차감하는 겁니다. 틀린 건 2번. 3번 원가 발생의 예외를 관리하여 원가 통제, 적절한 원가 계산 방법이죠. 그 다음 밑에 4번을 보시면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점에서 분리하든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구고 기본 강의 시간에 강조 많이 했어요.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개별원가 제도 하에서 제품이 관련된 다음 자료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 금액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나와 있고 기초 원재료 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원재료 T계죠. 여기가 기초 원재료, 여기가 원재료 매입액, 여기는 기말 원재료, 여기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이 금액이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가 제공품 T 계정, 여기가 기초 제공품, 여기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금액을 더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단기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는 기말 제공품이 되어지겠죠. 빈칸 채우기 할게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여기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가 290만 원이죠.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와 여기 받고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50만 원 여기죠. 단기 원재료 매입액 250만 원. 원재료 차변 합계는 300만 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물어봤고요. 5번 제조 간접비는 여기 이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가 배부가 되었고 해당 금액은 단기 총 제조 원가 300만 원, 300만 원에 얼마? 25%, 0.25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는 300만 원 곱하기 0.25 하시면 75만 원이 되죠. 여기가 75만 원. 75만 원은 직접 노무비의 80%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직접 노무비는 75만 원 곱하기 0.8을 넘기면 나누기 0.8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노무비는 93만 7,500원. 여기가 937500 여기가 75만 원이죠. 직접 재료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직접 노무비, 제조 원접비를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300만 원 마이너스 93만 7,500원 마이너스 75만 원 하시면 여기가 131만 2,500원이 됩니다. 여기가 1312500 원재료 차변 합계 300에서 이 금액 빼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300만 원 마이너스 131만 2,500원 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168만 7,500원.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0번 주 두인의 공장에는 2개 제조 부분과 2개 보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개 보조 부분 X와 Y가 있고 2개 제조 부분 A와 B가 있네요. 상호 배분법에 의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경우 B에 배부될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보조 부문 X에서 배부되는 금액을 뭐라 할까요? 여기를 그냥 뭐 C라고 할게요. C. 그리고 보조 부문 Y에서 배분해야 될 금액을 여기를 D라고 할게요. D. 그러면 C는 보조 부문 X에서 배부해야 될 금액 C는 자체 발생 원가 20만 원. 여기 20만 원 있죠? 이 금액이에요. 20만 원. 플러스 여기 D를 2대 4대 4로 뿌리는 거니까 D의 20% 0.2 D 0.22 D가 되는 거죠. 또 D는 이 금액은 보조 부문 Y에서 배부해야 될 금액을 D라고 했을 때 D는 자체 발생 원가 47만 원 47만 원 더하기 X에서 여기에서 배부 받은 금액, 그러니까 이거의 10%죠. 0.1C가 돼요. 0.1C.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D를 여기에 대입할게요. 그러면 C는 20만 원 플러스 0.2 곱하기 47만 원. 여기가 94,0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을 여기 대입시킨 거죠. 0.2 곱하기 이거, 0.2 곱하기 이거, 0.2 곱하기 0.1C는 여기는 0.02C가 됩니다. 이거를 넘기면 0.98C는 29만 4천원이 되겠죠. 따라서 C는 얼마다? 0.98을 넘기면 나누기 0.98 29만 4천원 나누기 0.98 하니까 여기가 3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30이에요. 보조 부문 X에서 배부해야 될 금액을 구했죠. 30만 원, C 30을 여기 대입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30을 대입하면 0.1 곱하기 30 하면 3만 원. 47만 원 더하기 3만 원 하니까 여기는 D는 50만 원이 되는 거죠. 50만 원이 여기에요. D가 50만 원. 보조 부문 Y에서 배부해야 될 그 금액이 50이 되는 거죠. B, 여기에 배부될 보조 부문의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30만 원에 60% 18만 원 50만 원에 40% 20만 원 두 개 더하시면 답이 돼요. 18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하면 38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해요. 세법 이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리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음이 있다 없다. 납부음이가 없죠. 2번 내국 법인이 법인세를 중간 인합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납 적용이 가능해요. 없다가 틀렸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 3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칙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네 번째, 내국 법인의 원칙적인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이 옳고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아래 항목 중에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양가로가 전기요금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연체료는 손금이죠.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이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이것도 손금이에요. 법인세법은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처분가액은 입금이고 처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상품을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다, 200원이 입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 100원은 손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고, 접대비 한도 초과에 여기 손금 불산입이 됩니다. 동창회비 열거된 기부금 단체 아니에요. 따라서 손금 불산입이 되어지는 거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자동차세, 손금이죠. 손금 항목.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양가로가, 양가로나, 양가로마. 따라서 3개. 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순 암기사항이죠.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가 되어지는 거고, 2번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됩니다. 그 밑에 4번 주식 매수 선택권의 경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고 선택권을 행사한 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3번. 4번 인정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 연도 중에 근로 제공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성실 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단기 수익금액, 여기는 사업용 유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액은 빼는 거예요. 맞고,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법에 정한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죠. 법인 사업자도 일부 있긴 하지만 원칙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번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해요.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죠. 맞고, 4번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5월 말까지가 아니고 이게 틀렸죠. 보시면 여기 6월 30일까지 하는 겁니다. 틀린 건 4번이죠. 15번 2020년 9월 3억 원 공급가액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일반 과세자로서 과세 사업에 사용해 왔으나 2021년 8월 더 이상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 사업에 준용했죠. 면세 사업에 준용한 건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간주 공급. 감가상각 대상에 대한 간주 공급 시 과세 표준은 간주시가죠. 간주시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주시가는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또는 체감률. 건물과 구축물은 5%, 건물 구축물 이외 감가상각 자산은 여기는 2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기계 장치니까 25%가 되어지는 거죠. 곱하기 경과 과세 기간 수가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취득한 날은 2020년 9월이에요. 여기가 2020년
9월, 그러니까 2020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취득했고 간주 공급은 면세 전용한 날은 2021년 8월, 그러니까 2021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여기가 8월이 되는 거죠. 과세기간 중에 취득했으면 과세기간 개시일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또 과세기간 중에 면세 전용 간주 공급이 발생되면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날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면세 전용이 된 것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경과 과세기간 수는 하나, 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과세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거죠.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여기 3억 원. 3억 원 곱하기 1-25%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가로 안에 빼기와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5% 곱하기 2 하면 50%, 1-0.5 하면 0.5가 되는 거죠. 3억 곱하기 0.5는 간주시가가 얼마다? 그렇죠. 1억 5천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15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면세 전용이 됐을 때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면세 전용한 날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게 이게 계산이 좀 중요했죠. 이번 시간은 제 98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